십몇 년을 시댁 선산벌초를 제 손으로 했어요. 70 넘은 시어머니가 놔두시는 게 안쓰러워서 예초기까지 배웠고 새벽에 김밥 싸서 안 빠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댁 벌초를 끝내고 다음 주말에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산소같이 가자고요. 그랬더니 소파에 누워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가? 내 부모도 아닌데. 나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는지 몰라요. 저는 혼자 산에 올라 아버지 비석을 닦으면서 속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사연 들어보실래요?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고 속 시원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한식 뷔페를 하는 40대 초반의 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데 몸이 먼저 일어나 앉는 걸 보면 이게 20년 넘게 굳어버린 습관이구나 싶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고 형광등을 켜면 스텐 반찬통 22개가 줄지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 통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콩나물을 무치다가 손등을 내려다보면 오래된 흉이 몇 군데 남아있는데 이 손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제가 16이던 그해 겨울로 돌아가야 해요. 제 인생의 첫 문장은 그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앓다가 눈을 감으셨고 저는 교복을 입은 채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한쪽 소매로 눈물을 훔치다 소매가 젖으면 반대쪽 소매로 또 닦고 그렇게 양쪽이 다 축축해져도 눈물은 도무지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제일 이상했던 건 어머니가 한 번도 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문객이 들어오면 자리를 안내하고 국이 식었다며 냄비를 다시 올리고 빈 밥그릇을 걷어 새로 채워내 가시는 그 모습이 저는 어린 마음에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밤이 깊어 사람이 다 빠지고 상만 남았을 때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엄마는 왜 안 우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울 시간이 어디 있니? 사람들 밥은 누가 먹이고. 그 말이 그때는 참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은 방법이었다는 걸 알아요. 3일장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밤에 어머니가 밥상 위에 통장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이었어요. 친척들은 그 돈으로 빚 갚고 남은 건 손대지 말고 두라고들 했는데 어머니는 그 통장을 손에 쥐고도 한숨 한 번 안 쉬시고 시장 끝에 나온 12평짜리 가게 이야기를 꺼내셨죠. 이 돈으로 밥집 할 거야. 사람은 뭘 해도 밥은 굶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60 후반이 된 지금도 손목이 부어 파스를 감고 계시면서 육수 솥은 절대 남한테 안 맡기시고 손님 밥그릇에 늘 한 국자를 더 얹어주시는 그 성격이 그때부터 똑같았습니다. 가게를 얻고 페인트 냄새가 아직 다 빠지지도 않았을 때 우리는 개업을 했어요. 중고로 들인 냉장고는 문이 잘 안 닫혀서 고무밴드로 묶어놨고 간판은 글씨만 겨우 박은 촌스러운 거였는데도 어머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셨죠. 첫날 첫 손님이 시장 리어카 끌던 아저씨였는데 어머니가 밥을 산처럼 퍼주니까 이 집 오래 하겠다고 웃으면서 나가시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뛰어와서 가방을 주방 선반에 던져놓고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교복 치마 위에 앞치마를 두른 16이 튀김솥 앞에 서 있으면 손님들이 딸이 참 착하다고들 하셨는데
저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집이 안 돌아간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기름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부풀어도 얼음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나와 반찬통을 채웠고 그 자리가 아물면서 흉으로 남았습니다. 야간 자습을 못하니 성적은 자꾸 내려가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라고 하셔도 저는 어머니한테 그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밥이 넘치면 손님이 오고 손님이 오면 우리 모녀가 산다는 걸 저는 17에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성실이란 건 예쁜 미덕이 아니라 그냥 생존이었고 참는 일은 성격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이었어요.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쓰고 미팅 이야기를 하던 무렵에 저는 새벽 도매시장 찬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시장 바닥은 흘린 물이 그대로 얼어서 발이 아리고 배춧단에 손을 대면 장갑이 금방 젖어 손끝이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그 자리에서 배추값을 10원 단위로 흥정하는 법을 저는 20살도 되기 전에 배웠죠. 트럭 아저씨들이 처음엔 어린애가 왔다고 잘 안 깎아주시더니 몇 년 지나니까 제가 가면 알아서 속이 꽉 찬 단을 뒤에서 빼주셨어요. 남들 눈에는 어지간히 안 돼 보였을 텐데 저는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게 앞치마가 제 교복이었고 새벽 시장이 제 강의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쯤 흐르니까 밥집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옆 가게가 비었을 때 어머니가 눈 딱 감고 그 자리를 얻어 벽을 트고 백반 몇 가지로 시작한 상차림을 반찬 10몇 가지 뷔페로 바꿨어요. 점심시간이면 근처 회사 사람들이 문 밖까지 줄을 서고 우리 모녀는 정신없이 국을 퍼 나르다가 2시가 넘어서야 식은 밥을 서서 먹었죠. 그 무렵부터 어머니가 손목이 시큰거린다며 거래처 서류나 세금 계산서 같은 걸 저한테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이런 종이 쳐다보면 머리부터 아프다. 이제 이건 네가 다 해라. 그래서 사업자며 통장이며 도장이며 다 제 손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권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여겼어요. 그 가게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점심 손님이었어요. 와이셔츠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근처 대기업 사무실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온 동료들 다 일어나도 혼자 제일 늦게까지 앉아 국물까지 싹 비우고 가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우리 어머니 김치찌개를 2그릇씩 먹고 계산할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꼭 하고 나가는데 그게 몇 달을 반복되니까 저도 그 사람 오는 시간이 되면 괜히 홀쪽을 한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 총각은 밥 먹는 게 복스럽다. 저렇게 먹는 사람은 신부가 안 나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에 홀이 완전히 밀려서 빈 그릇이 산처럼 쌓이고 물컵이 다 비었는데도 손이 하나도 안 남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고 어머니는 밥통을 갈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릇을 치우고 나가는 대신 카운터 옆에 걸린 알치마를 집어들었어요. 저 시간 좀 남았는데 그릇만 좀 나를게요. 정장 바지에 앞치마를 어설프게 메고 빈 그릇을 걷어오는 그 뒷모습을 저는 주방문 앞에서 한참 봤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뒤로 점심 붐비는 날이면 슬쩍 들어와 물컵을 채우고 수저통을 채워놓고 가더니 어머니가 반찬 남은 거 싸주면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받아가고 겨울엔 우리 가게 앞눈까지 쓸어놓고 출근하는 날이 생겼죠. 저는 그 등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자 둘이 20년을 밀고 온 이 가게에
처음으로 남자 어깨 하나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서 이제 나도 좀 기대도 되나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사람 온다고 김치찌개를 새로 끓여 상에 놓던 날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 이거 매일 먹고 살아도 돼요. 그 말에 어머니가 소리내서 웃으시고 저도 같이 웃었는데 그때 우리 셋이 둘러앉은 그 좁은 주방 자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좁은 주방에서 셋이 웃던 그의 가을에 저는 상견례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날 처음 뵌 시어머니는 70을 앞두신 분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 손이 참 이상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다 굵어져서 반지가 안 들어가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두꺼워 제 손이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밭일하고 산일하고 평생 흙만 만지신 손이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손도 거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 시어머니 손은 아예 결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으로 제 손등을 쓸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애가 복이 많다. 이런 색시를 어디서 만났는지 나는 그게 고맙다. 그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셨습니다. 젊어서 사고로 남편을 잃으셨고 그때 아들이 아직 어렸는데 시집 식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흩어지고 결국 산도 갓도 그분 혼자 남아 지키게 됐다고요. 명절이면 남의 집은 형제가 모여 벌초를 하는데 자기는 나타나 들고 혼자 올라갔다는 말을 하실 때 저는 그 구분 등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밥 다 먹고 나오는데 그분이 제 손에 봉지를 하나 쥐어주셨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참기름 병하고 말린 나물이 신문지에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게 시댁 선산 벌초 날짜였어요. 처서 지나고 첫 주말, 그게 우리 집 벌초 날이었거든요. 첫 해에는 뭘 몰라서 그냥 따라만 갔는데 그래도 손님상 차리듯 준비는 야무지게 했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단무지랑 우엉을 사다 밤에 미리 볶아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20줄 말아 신문지에 싸고 얼음물을 통에 채워서 차 트렁크에 실었죠. 2시간 넘게 달려 산 아래 도착하면 벌써 등에 땀이 배어 있고 푸른 사람 허리까지 자라있고 매미 소리가 귀가 아플 만큼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낫을 집어들고 앞장서시는 거예요. 70 다 되신 분이 굽은 허리로 풀을 쓸어 나가시는 걸 보고 저는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놓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날 저는 산 아래 사시는 아저씨한테 예초기 시동 거는 법을 배웠어요. 줄을 3개 당기면 그 반동에 어깨가 뒤로 밀리고 날이 돌기 시작하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데 그 진동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거든요. 처음엔 무서워서 손이 하얘질 만큼 쥐고 있었고 돌부리를 잘못 건드려서 날이 튀는 바람에 심장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니까 기계 앞에서 겁이 없어지고 날 갈아 끼우는 것도 제 손으로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삼벌초 담장이 저였어요. 예초기 소리 속에서 풀 냄새와 기름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이는 그 냄새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풀을 베다 보면 팔이며 목이며 모기가 새카맣게 달라붙고 종아리는 풀에 긁혀서 빨간 줄이 생기고 장갑 속은 물이 찬 것처럼 젖어 있었죠. 일 끝내고 봉분 앞에 절하고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번씩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래도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쥐고 애썼다, 고맙다 하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봉분이 말끔해진 걸 뒤돌아보실 때
그분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큰 소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제가 예초기를 끄고 물을 마시러 가면 그때 슬쩍 일어나 김밥을 집어 먹었죠. 한 번은 제가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 눈을 못 뜨고 서 있으니까 그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 해. 어차피 하루 종일 할 거잖아. 같이 하자는 말이 아니라 쉬었다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화가 안 났습니다. 정말로 안 났어요. 주중에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시달리고 주말에나 겨우 눕는 사람인데 명절 앞이라도 좀 쉬게 해주는 게 아내 도리라고 제가 제 입으로 저를 달랬거든요. 그 나이에 과장 달고 위아래 사람들 다 챙기려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겠나. 나는 그래도 우리 가게라 몸만 힘든 거지 마음은 안 힘들다. 그런 계산을 저 혼자 앉아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데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남들이 우리 신랑 착하다고 하면 저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이 시댁 내려가는 차에서 운전만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가 나왔죠. 시댁 일이 벌초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면 고추 모종을 심으러 갔고 여름이면 밭에 김을 매러 갔고 가을이면 콩 타작을 도우러 갔어요. 고추 모종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일인데 200포기를 심고 나면 저녁에 허리가 안 펴져서 벽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콩 타작하는 날은 도리깨 소리에 귀가 멍하고 콩깍지 부스러기가 옷 속으로 다 들어가 온몸이 따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달력을 보고 때가 되면 알아서 내려갔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시댁일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시댁에 가 있으면 우리 가게는 누가 지켰겠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주말 점심이 제일 바쁜데 그걸 60 넘은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셨어요. 밥통 갈고 국 퍼 나르고 반찬 채우고 계산까지 혼자 하시고 제가 저녁에 흙 묻은 옷으로 가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이미 홀을 다 닦아놓고 의자에 앉아 계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늘 똑같았습니다. 잘 다녀왔니? 밥은 먹었어? 사위 흉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 사람 왜 안 도와주냐? 왜 너만 그러고 다니냐? 그런 말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손목을 보면 파스가 새로 붙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붙였던 자리 옆에 또 새 걸 붙여서 자리가 두 겹으로 벌겋게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목이 막혔지만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시니 저도 아무 말을 못했죠.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서너 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시어머니가 손주를 받아 안으시고 한참을 못 놓으셨어요. 봉분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 절하는 법을 알려주시다가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때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아이 손에 쥐어줄 곶감이며 밤이며를 주머니마다 차 넣어주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집에 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른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한테 아빠 쪽 뿌리라도 남겨주고 싶어서요. 시댁 벌초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주말이 우리 아버지 산소 차례였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크지도 않고 올라가는 길이 가파른데 저는 어머니랑 둘이 나타고 손 갈퀴만 들고 올라갔어요. 예초기는 시댁산에서 쓰던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 산에는 왜 한 번도 안 들고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기계는 시댁 창고에 두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겠죠. 어머니는 비석 앞에 앉아 물수건으로 글씨 홈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아버지한테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애들 다 잘 있다고, 가게도 아직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풀을 뽑으면서 남편이 왜 안 왔는지 어머니가 안 물어보시는 게 그렇게 고맙고 또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늘 회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주말에 사람 만날 일이 있다. 다음에 가면 되지 않냐. 그런 말이었죠. 그러면 저는 알았다고 하고 혼자 차에 김밥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또 다음 해를 기다렸어요. 내년에는 같이 가주겠지.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비석도 저 사람이 닦아주겠지. 아이 손잡고 셋이 이 길을 올라오는 날도 오겠지. 그런 어린 기대를 몇 년이나 품고 살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봉분만 낫으로 대충 다듬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선사는 예초기로 밀어서 잔디처럼 반듯한데 우리 아버지 산소는 손으로 뜯은 자리가 울퉁불퉁했어요. 그 차이가 그냥 도구 차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놓인 자리의 차이였다는 걸 저는 아주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10년 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딸의 도리 앞에서는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그 무렵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안정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가게는 점심에 줄이 서고 아이는 학교 마치면 홀 구석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온다며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봄 어느 날 밤에 제가 마감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표 냈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 가야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다시 물었는데 같은 말을 또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이랬어요.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승진했고 그날 회식 자리에서 술이 들어간 상태로 부장 앞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종이 한 장으로 접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실력이면 어디든 가. 저는 그 말이 남편을 살리는 말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우리 집을 무너뜨린 첫 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다면 다음 주에 회사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등을 밀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해요. 처음 2달은 그래도 사람 꼴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셔츠를 다려 입고 구두를 닦아 신고 면접을 보러 나갔고 저는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그 셔츠를 다려 놓는 게 하루 첫 일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전 직장에서 던지고 나온 사람이라는 소문은 업계에서 금방 도는 거고 눈높이는 과장 자리에 맞춰져 있는데 오라는 데는 그 아래거나 이름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못 견뎠어요. 내가 저기까지 가서 굽히고 살 순 없다는 말을 몇 번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셔츠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다려놓은 셔츠가 이틀, 사흘, 일주일을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걸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낮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놓고 있고 저녁이면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 만난다며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안 먹고 안 차려놓으면 밥도 안 해주냐고 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어요. 한 번은 아이가 아빠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왜 회사 안 가?
아이 딴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 사람이 리모컨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이가 놀라서 저한테 뛰어와 안겼고 저는 아이 등을 쓸어주면서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아이는 아빠 표정을 먼저 보는 아이가 됐어요. 현관에서 아빠 신발 놓인 방향만 보고도 방으로 들어가고 아빠 목소리가 커지면 숙제하다가 연필을 조용히 내려놓는 아이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이라고 생각한 걸 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가게 홀 운영과 야간 마감을 맡긴 거예요. 집에서 저러고 썩는 것보다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몸 쓰는 게 낫겠다. 사내 자존심이 살면 사람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어머니 손목이 안 좋아서 저녁까지 붙잡아 둘 수가 없던 것도 사실이었고 사람 하나 새로 쓰는 값이면 차라리 식구가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감 현금 시제 정리를 그 사람 손에 넘겼어요. 그날 하루 매출 현금을 세서 봉투에 넣고 장부에 적는 일을 맡긴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용 카드에 딸린 가족 카드까지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줬어요. 식재료 급하게 살 일 있으면 쓰라고 당신도 카드 한 장은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냐고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요.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명함을 뭉치로 파왔습니다. 우리 가게 상호가 위에 박혀 있고 그 아래 대표라고 적혀 있고 이름은 자기 이름이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은 제 이름인데 그 종이에는 자기가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제 앞에 툭 던져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서 사람 만나는데 명함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 그냥 종이 한 장이야. 저는 그때 그걸 넘겼습니다. 가게 밖에서 기 좀 세우려고 저러는 거라고 종이 몇 장이 뭐 대수냐고 스스로 납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어떤 짐이 되어 돌아오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명함이 생기고 나서 그 사람은 홀에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손님 앞에서 지적하고 주방에 들어와 반찬 가짓수를 바꾸라고 지시하고 자기 지인들이 오면 계산대 앞에서 손을 휘휘 저으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식권은 아예 뭉치로 뜯어 나눠줬어요. 우리 가게 식권은 어머니가 단골 어르신들 차 드리려고 만든 거였는데 그게 남편 친구들 주머니로 들어갔죠. 10년 넘게 우리 주방에서 나물 무치던 이모가 있었어요. 말이 없고 손이 빠른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창고로 부르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장님,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아닌 줄은 아는데 저기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됐어요. 마감하고 시제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나가서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날 매출 현금이 그대로 사라진 날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에 제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홀 한쪽 상태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테이블 2개를 붙여놓고 술판을 버린 자리에 소주병이 줄지어 서 있고 잿더리 대신 쓴 접시에 담배가 수북하고 우리 반찬통에서 꺼낸 나물이 접시째 나와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우리 가게로 데려와 상을 차려주고 계산 없이 보냈다는 걸 그날 저녁에 확인했어요. 내 어머니가 새벽에 육수 끓여 만든 그 상에 그 사람들을 앉혔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못 잘랐어요.
직원들 앞에서 남편을 끌어내리면 가게 안이 더 시끄러워질 게 뻔했고 우리 아이가 아직 아빠를 좋아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평생 혼자 산 지키고 사시는 그 어른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참았습니다. 문제는 참는 사이에 일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가게 상호와 자기가 새긴 대표 명함으로 신용을 만들어서 유흥업소에 외상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은 서류를 따지는 데가 아니라 얼굴하고 가게를 보고 외상을 주는 곳이라 근처에 밥집 하는 사장이라는 말 한마디면 술감기 그냥 장부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계약서니 차용 증인이 적힌 이름은 다 본인 이름이었는데 청구서는 버젓이 우리 가게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점심 손님이 홀에 꽉 차 있던 어느 날에는 험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와서 계산대를 두드리며 사장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들 숟가락이 멈추고 다들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20년 넘게 밥 팔아온 우리 가게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고개를 숙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며칠 뒤에 저는 창고 선반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옆에 금액이 적혀 있고 비었다는 말이 짧게 붙어 있었죠.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제가 비는 날마다 혼자 그걸 적어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주방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는데 딸이 상처받을까봐 사위 흉을 입에 담으면 딸 가슴이 무너질까봐 그 말을 삼키고 혼자 종이에만 적고 계셨던 거죠.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12평 가게에서 시작해 손목이 부어가며 키운 밥집, 제가 교복 입고 국자를 잡던 그 자리가 한 남자의 허세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얼마를 손해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며칠을 계산만 하고 있었는데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더 큰 게 터졌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다 빠지고 홀 바닥을 닦아놓고 잠깐 앉아 숨을 돌릴 때 우편물이 들어왔는데 거래처 명세서 사이에 은행 봉투가 하나 섞여 있었죠. 저는 그게 카드 명세서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뜯었습니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 안내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고 그 아래 숫자가 찍혀 있는데 자릿수가 이상하게 길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0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9천만 원이었어요. 봉투를 든 손이 떨려서 계산대 의자에 그냥 주저앉았고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주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게 매출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숫자가 어떤 무게인지 아실 거예요. 반찬 한 접시에 몇백 원 남기고 밥 한 공기에 몇백 원 남겨서 하루에 30 몇만 원 손에 쥐는 장사잖아요. 그런 돈을 몇 년 모아야 겨우 만들어지는 숫자가 종이 한 장에 찍혀서 우리 가게로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오늘 처음 왔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그 사람이 항상 먼저 차갔거든요. 퇴근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 낮에 집에 있으니 우편함은 늘 그 사람이 비웠고 명세서는 집이 아닌 다른 주소로 받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치가 밀리니까 연체 안내가 사업장 주소로 날아온 거였죠. 돈 만지는 손을 다 그 사람한테 넘겨놓고 저는 그저 국만 퍼 나르고 있었으니 제 집 사정을 제가 제일 늦게 알게 된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그 사람을 앉혀놓고 봉투를 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처음엔 말을 돌렸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정리되는 중이라고, 내가 알아서 하는 일에 왜 신경을 쓰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사업에 들어간 돈이었어요. 확실한 자리가 있으니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통째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되는 거였어. 그 새끼가 중간에서 사고를 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친구는 이미 전화가 끊겼고 사무실도 비었고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거나 미안하다고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갚아보자. 내가 어디라도 나가서 일하겠다. 그 한마디만 있었으면 저는 아마 또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똑바로 보면서 짧게 말했어요. 당신이 갚아. 그 순간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이상한 게 화가 치솟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도 않았고 눈물도 안 났고 오히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소리도 없고 눈물도 없는 소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아이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아이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 애는 이미 어른들 목소리 크기로 상황을 재는 법을 배운 아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오래 봤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남이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16에 배운 참는 기술이 그날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으면서 기다리는 참기였는데 그날부터는 참으면서 준비하는 참기가 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울지 않았어요. 가게 사무실 선반 아래에 빈 상자 하나를 놓고 그 안에 넣을 것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장부 카드 명세, 식권대장, 마감시제표, 그리고 은행에서 온 대출 서류까지 순서를 맞춰서 담았어요. 새벽에 시장 다녀와서 반찬 다 채워놓고 나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 형광등을 켜고 앉았습니다. 포스에서 뽑은 매출 기록하고 어머니가 적어두신 종이의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봤는데 어머니 글씨로 비었다고 적힌 날은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마감한 날이었어요. 카드 명세를 보니 우리 식재료 거래처가 아닌 상호가 밤 시간에 줄줄이 찍혀 있었고 새벽 2시, 3시에 결제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식권 대장은 아예 뜯긴 장수가 맞지 않아서 저는 대장 표지에 남은 번호를 세다가 헛웃음이 나왔어요. 주방 이모한테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모는 10년 넘게 우리 주방에서 나물 무치던 분이라 눈치가 빨라서 제가 뭘 하려는지 짐작하시고도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그냥 그날 몇 시에 누가 왔고 상을 몇 개 붙였고 그 사람들이 계산 없이 나갔다는 걸 담담하게 말해주셨고 저는 그걸 종이에 적어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가 손이 멈추면 이모가 슬쩍 커피를 한 잔 타서 옆에 놓고 나가셨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낮에는 티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평소처럼 국을 퍼나르고 손님한테 웃고 집에 가면 밥을 차려서 그 사람 앞에 놓았어요. 찌개 데워서 상에 올리고 물컵까지 놓아주면서 속으로는 어제 정리한 서류 순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름이 다 가고 초가을이 왔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첫 주말, 시댁 벌초 날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전날 밤에 김밥 재료를 볶고 새벽에 얼음물을 차서 산으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갔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날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해에 제일 정성껏 밀었습니다. 봉분 옆구리 풀까지 손으로 뜯고 상석 위에 앉은 흘까지 물수건으로 닦아냈어요. 땀이 턱에서 떨어지는데 팔이 저절로 움직였고 저는 그 산에서 십몇 년 동안 밀어온 자리를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섰을 때 이번이 마지막 인사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서 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내려오는 차에서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올해도 애썼다. 네가 없으면 이 산은 어떻게 되나 몰라. 그 손이 여전히 사각거렸는데 저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어른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이 손을 놓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날 운전하는 내내 창밖만 봤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우리 아버지 산소 차례였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10년 넘게 마음으로만 기다렸던 그 말을 입으로 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산소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탁이라기보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번이라도 몸을 일으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저 혼자 정해 놓은 마지막 시험이었죠. 그 사람은 소파에 누운 채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가? 내 부모도 아닌데. 나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와.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집안에 한참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험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나 타고 손갈퀴를 차서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데 그날은 숨이 왜 그렇게 찼는지 몰라요. 풀을 베고 비석 앞에 앉아서 물수건으로 글씨 홈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획을 따라가면서 닦다가 눈물이 툭 떨어져서 돌 위에 번지는데 저는 소리를 안 냈어요. 산에서 우는 소리는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어깨만 흔들리게 울었습니다. 16에 아버지 영정 앞에서 교복 소매를 적시던 그 아이가 40이 넘어서 또 그 앞에 앉아 울고 있는 게 저도 참 우스웠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비석에 손을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리할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어요. 내려오는 길에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아버지 봉분이 그날은 유난히 말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그래, 잘 가라. 그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참고 살면서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제 자신에게 하는 작별 인사였어요. 산에서 내려온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반찬통을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가게 앞에 서서 열쇠 가게 아저씨를 기다렸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여닫은 문인데 그날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게 처음 온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아저씨가 오셔서 도어록을 열고 손보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새 번호를 눌러 넣고 문을 몇 번 여닫아 보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했어요. 16에 교복 입고 이 문을 열던 아이가 40이 넘어서야 이 문 번호를 저 혼자만 아는 번호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평소처럼 반찬을 채웠어요. 콩나물 무치고 어묵 볶고 국을 올리면서 손은 계속 움직였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세고 있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족카드를 정지시켰고 포스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꿔서 매출 조회와 취소 권한을 제 손에만 남겼어요. 거래처마다 전화를 돌려서 앞으로 주문이며 결제며 대표인 저한테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야간 마감은 제가 직접 하겠다고 이모한테 알렸습니다. 그 사람 손에 쥐어줬던 걸 하나씩 되찾는데 반나절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내주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데 걷어오는 건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 사람이 나왔어요. 문 앞에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누르고 세 번쯤 누르다가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저를 보고는 눈이 커지더니 손바닥으로 유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저는 계산대 안쪽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여기 당신 자리 없어. 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도 제 이름이고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도 제 이름이고 포스에 들어가는 권한도 제 것이고 이 가게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도 저였다는 거요. 밖에서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뿌리고 다녔지만 그건 인쇄소에서 뽑은 종이었고 우리 급여대장에 그 사람은 홀 담당 직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람 앞에서 입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었어요. 굳이 확인해 주지 않는 게 남편 체면 세워주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결국 그게 제 마지막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건 걷어낼 걸 걷어내는 일이었어요. 가게 앞으로 날아온 유흥업소 청구가 여러 건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 장씩 펴놓고 날짜와 상호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쪽 사람이 또 가게로 왔어요. 점심때 손님 앞에서 계산대를 두드리며 사장 어디 갔냐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날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홀 안쪽 테이블로 안내해서 앉히고 서류철을 꺼내놓고 앉았어요. 사업자 등록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가게 대표는 저 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급여대장을 펴서 그 사람이 우리 가게 직원 신분이었다는 걸 짚었고 포스 기록을 뽑아서 그 시간에 이 가게에서 어떤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하나 대조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리권도 준 적이 없다고 우리 상호를 쓴 건 본인이 새긴 명함 한 장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쪽에서도 계약서와 차용증을 다시 확인하더니 결국 적힌 이름이 본인 이름이라는 걸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술값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빚으로 그 사람 앞에 남았어요. 그날 그 서류철을 덮으면서 저는 종이가 사람을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상자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간 건 그 주였어요. 책상 위에 외상장부와 카드 명세, 식권대장, 마감시제표, 대출 서류를 날짜 순으로 꺼내놓고 어머니가 적으신 종이까지 마지막에 올려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참 넘겨보다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정리해 오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못했어요.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가 참고 넘긴 밤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 돈이 아니라 우리 가게 돈을 자기 주머니로 넣은 부분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정리해서 형사 절차를 밟았고 있지도 않은 대표 자격으로 서류를 만들어 쓴 부분은 사문서 위조로 걸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우리 가게에 데려와 상을 차려주고 계산 없이 보낸 일은 부정행위 의심으로 정리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붙여 이혼 소송을 냈어요. 소장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아주 조금 떨렸는데 그건 무서워서 떨린 게 아니라 10년이 한 장으로 접히는 게 실감이 안 나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가게 앞에 와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얼마를 벌어다 줬는데 이러냐고, 애 아빠를 이렇게 길에 세워놓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목청을 높이는데 저는 홀 안에서 손님들 물컵을 채우면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 그 소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점심 손님이 홀에 꽉 차 있던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뒤에 시어머니가 계신 걸 보고 저는 국자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새벽차를 타고 2시간 넘게 올라오신 거였어요. 한 번도 우리 가게에 그렇게 오신 적이 없는 분인데 흙 묻은 신발에 낡은 외투를 입고 서 계신 걸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홀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손님들 숟가락이 멈추고 홀이 조용해지는데 그 굽은 등이 더 굽어져서 바닥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내 탓이니까 나를 봐서 한 번만 참아줘라. 저는 그때 가슴이 그냥 찢어졌어요. 이 어른은 저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평생 혼자 산 지키고 밭 지키면서 며느리 손잡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인데 자식 앞에서는 어머니가 되어버려서 남의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달려가서 그분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어깨만 떠셨고 저는 그분을 부축해서 안쪽 자리에 앉히고 밥을 한 상 차려 드렸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어머니를 앞세워 세운 그 무릎이 저한테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 끊어졌어요. 자기가 감당할 일을 70 넘은 어머니 무릎으로 대신 갚으려는 사람이라면 제가 더 볼 게 없었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자기가 홀을 막고 마감을 하고 사장 노릇을 했으니 이 가게에 자기 몫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서류가 그 말을 하나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가게 지분이며 권리금이며 임대차 계약서며 주방 설비 명세까지 전부 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애초에 이 가게는 아버지 보험금으로 어머니가 만든 자리였고 손목이 아파 서류를 저한테 넘기셨을 때도 그건 우리 모녀 사이에서 오간 일이었으니까요. 아이 양육권은 저에게 왔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지난 밤에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자면서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잠결에도 현관 소리에 몸을 움찔거리던 애였는데 그날은 팔을 벌리고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우리 애가 아빠 목소리 없이 잠드는 밤을 처음 얻은 거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그걸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스텐 작업대 앞에서 물을 썰고 계셨는데 제가 종이를 내밀자 손을 앞치마에 닿고 받아서 한참을 보셨습니다. 글씨를 다 읽으신 것도 아닐 텐데 아주 오래 보시더니 그 종이를 작업대에 놓고 소리를 내서 우셨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도 안 울고 파스를 2겹으로 붙이면서도 안 울던 분이 그날 처음으로 딸 앞에서 소리를 내서 우셨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잘했다. 진짜 잘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홀 문을 일찍 닫고 주방에 둘이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찌개를 냄비째 올려서 데우고 밥은 아침에 지은 걸 그대로 퍼서 스텐 그릇에 담았어요. 반찬은 2가지밖에 안 났고 상도 안 차리고 작업대 위에서 그냥 먹었습니다. 식은 밥에 데운 찌개였는데 그게 10년 만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 밥을 먹고 계절이 몇 번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점심에 단골 아주머니가 계산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저 아래 두 정류장 건너에 한식당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사장이 낯이 익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이 멈췄지만 그냥 웃으면서 카드를 건네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도둑질이라고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손님 입으로 알게 됐어요. 남은 신용을 끌어모아 카드에 대출까지 얹어서 보증금 넣고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는 소문도 며칠 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앞을 지나가 보지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 시간에 저는 물을 썰거나 육수를 걸러야 했으니까요. 처음 두어 달은 우리 단골 몇 팀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새로 생긴 데가 깨끗하고 반찬도 화려하게 깔린다니까 사람 마음이 한 번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한 달쯤 지나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상 앞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갈 떠넣고 이제 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밥만 더 퍼드렸습니다. 우리 가게 육수는 어머니가 20년 넘게 같은 순서로 끓여온 거라 그건 인테리어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쪽 가게가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어깨가 좁아서 저절로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장을 자기 발로 나가지 않고 전화로 물건을 받았다고 해요. 식당에서 재료값 몇백 원 차이가 한 달이면 얼마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주방 이모한테 손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홀 직원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하는 습관도 그대로였다고 하고요. 개업 화환 리본이 마르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 나가고 또 하나 나가고 결국 주방이 2번, 3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방 손이 바뀌면 손님은 그날 첫 숟갈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지인들 오면 또 계산대 앞에서 손을 휘저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뿌리고 상 차려주고 술 사고 그 사람은 남의 돈으로 크게 보이는 법만 알던 사람이라 자기 돈으로 작게 버는 법은 끝까지 못 배웠던 거예요. 그 가게는 1년을 못 채우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인테리어 대금이 그대로 남고 밀린 임대료가 그대로 빚이 됐고 장비는 헐값으로 넘겼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류로 걷어내고 나서 본인 이름으로 남아있던 술값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청구가 되어 돌아왔어요. 한 군데가 걸면 다른 데도 따라 걸잖아요. 그렇게 줄줄이 소송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에도 저는 반찬통을 채우고 있었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고소하지도 않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몫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만 스치고 지나갔어요. 미워할 힘조차 아까울 만큼 저는 그때 제 가게 일로 바빴거든요. 한 가지는 조금 씁쓸했습니다. 공짜 식권 받고 상 받고 술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급해져서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돌렸을 때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요. 그 시절 우리 홀에서 제일 크게 웃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혼자 그 산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명절 앞이 되면 아이 손을 잡고 과일 한 상자를 사서 그분 집 문 앞에 두고 옵니다. 벨은 안 눌러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자리는 아니니까 상자만 놓고 조용히 돌아 나오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앞에는 마당까지 나오셨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몇 걸음 갔을 때 뒤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새 이렇게 컸니? 아이가 뛰어가서 그분 손을 잡았고 그분은 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보시다가 주머니에서 곶감을 꺼내 쥐어주셨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목이 뜨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지만 은혜는 은혜잖아요. 저 어른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던 그 세월을 저는 그 아들 때문에 지울 마음이 없어요. 지난 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20년 넘게 걸려있던 간판이 색이 다 빠져서 밤에는 글씨가 반쪽만 보였는데 그걸 내리는 날 어머니가 옆에 서 계셨어요. 기사분이 간판을 떼서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손으로 한번 쓸어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고 창고에 넣어둬라. 그래서 그 낡은 간판은 지금도 우리 창고 벽에 세워져 있어요. 새 간판을 달고 홀을 넓히면서 벽 하나를 트고 테이블을 4개 더 놓고 반찬 가짓수도 2개를 늘렸습니다. 메뉴판 글씨도 크게 바꿨어요. 우리 손님 절반이 어르신들이라 작은 글씨는 안 보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공사 끝난 날 저녁에 어머니랑 새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 길 건너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말없이 제 팔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창가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해요. 전에는 홀 제일 구석, 주방 문 옆 어두운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골라 앉던 애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에 안 띄는 자리를 찾아 앉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 잘 드는 창가에 가방을 놓고 손님들이 아이고 우리 학생 왔네 하면 인사도 합니다. 저녁에 마감하고 나면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먼저 해요. 엄마, 나 오늘 계란말이 먹고 싶어. 전에는 제 표정을 먼저 살피고 나서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던 애였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프라이팬을 꺼내면서 속으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난 주말이면 어머니와 제가 함께 아버지 산소에 올라요. 작년에 제가 예초기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사서 제 차 트렁크에 넣어놓은 제 물건이에요. 산 아래에 차를 세우고 그걸 꺼내 어깨에 걸면 어머니가 물통을 들고 앞서 올라가시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시동줄을 당깁니다. 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산에 울리고 풀 냄새가 확 올라올 때 저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이걸 들어주려나 하고 산 아래 길을 내려다보던 세월이 저한테는 10년이 넘었는데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봉분이 반듯해지면 어머니가 비석을 닦으시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한테 가게 이야기를 해요. 간판 바꿨다고, 반찬 2개 늘렸다고, 손주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요. 돌아오는 길에는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끝나요. 몸은 여전히 고단하고 손목에는 어머니처럼 파스를 붙이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감하고 홀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16에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잡았던 국자가 아직 제 손에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으로 열었던 그 12평이 이만큼 넓어져 있고 우리 아이가 창가에서 연필을 굴리고 있어요. 이 식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제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10년을 참았던 건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낼 자리를 고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자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데로 옮기자. 다들 하는 거지? 야, 오늘 이 씨발 거 존나게 시끄럽네. 만나서 반가워 그런 거 같은데? 만나서 반가워? 나 금성재. 이 씨발아. 야, 은정.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그러다 진짜 뒤져. 싫어! 하여튼 은정 개새끼들, 응? 존재면 오케이. 낭만할게. 뭐야 이거? 너 금방 왔네? 인사들 나눠. 너한테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고맙다. 치열하네, 씨발. 근데 너 운전 부장 아니야? 아니 저 족밥 새끼가 너보다 더 부장 같던데. 지난번에 연시윤인가 뉴비 새끼도 그렇고. 야, 그때 네가 내 발등 막 이렇게 존나 찍었을 때 그때 무슨 화상통 주제가 나왔거든. 그건 변했어. 너 존나 감정적인 아이구나. 아이 씨발, 그럼 내가 없는 게 뭐야? 하여튼 처음부터 알아봤어. 졸라 개또라이 새끼. 오케이. 걸. 아 뭐야? 왜 일찍 왔어? 그런 거 아니었는데?